단타, 3루타 상관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후속 타자들이 나와줘야 1루에 나간 처음 성공했던 제도가 한 바퀴를 돌아서 득점에 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성장하는 인사 담당자를 위한 팟캐스트 H다 팟캐스트의 진행을 맡은 마이다스 박병규입니다. 오늘 팟캐스트에서는 바로 HR 업계에서 슈퍼스타로 통하는 분을 모셨는데요. 아마 인터넷에서 조직문화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이분의 글이나 영상을 한 번쯤 보셨을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의 게스트 SAP 코리아의 최고 문화 전문가 오영석 파트너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저 초대한 거 맞죠? 네, 맞습니다. 설명이 저랑 일부 다를 수 있네요. SAP의 기업문화 총괄이고요. 오용석입니다. 요즘에 그 인사혁신처 정책자문위원도 겸하고 있어서 공무원, 공공기관 그리고 민간 기업 여러 다분야로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시기까지도 굉장히 바쁘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 팟캐스트에 혹시 참여하게 되신 계기를 여쭤볼 수 있을까요? 섭외 요청이 왔을 때 말랑말랑한 플랫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또 우리가 딜리버리 하고자 하는 주제들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HR들이요 사실 그 제도의 틀에 가장 많이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제도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직원들이 유지할 수 있게 계속 독촉하다 보니까 네. 스스로는 굉장히 잘 짜여진 사고방식 안에 갇혀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기업문화 영역 자체는 그런 틀에서 오히려 벗어나줘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우리 들으시는 분들이 좀 그런 인사이트를 받으시지 않을까 저도 소망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거는 HR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많고 팀장과 책임가라는 그 직책이나 호칭도 있는데 최고 문화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저는 감명 깊게 봤어요. 왜 기업 문화를 택하게 되셨을까? 그리고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철학이 있으신 것 같아서 기업 문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처음에는 삼성에서 있었고요. 두 번째가 이제 SAP. 네. 되게 심플한 이력을 갖고 있는데 삼성 때 굉장히 잘 짜여진 프로세스 안에서 일을 했어요. 틀이 잘 짜여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무너뜨리기도 어렵고요. 또 여유의 틈이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문화는 우리가 기업은 살아있는 생명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계속 변해가는데 그 틀 안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산업혁명 시대에 있는 제도들을 계속 고쳐 쓰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 시절에는 그 틀을 깨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런 것에 대한 답답함도 많이 느끼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커리어를 가져갈 땐 잘 배운 프로세스를 조금 더 제도를 파괴하는 쪽으로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우리가 흔히들 인사를 하게 되면 나는 조금 지나서 인사팀장이 될 거야 이런 작은 목표도 생길 수 있고 아니면 임원이 될 거야 사장이 될 거야 이런 꿈들을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인사팀장이 되고 싶진 않았어요. 어차피 제가 느끼는 갈증의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조금 더 딥다이브해서 풀어낼 수 있는 힘을 기르고 싶었습니다. 제 생각은 HR 담당자라고 하면 그 오너와 리더 그리고 경영자분들에 대한 생각과 방향성을 좀 서포트한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는 그분들의 생각과 그분들이 가진 문화 아니면 회사가 가진 문화를 어떻게 잘 정착시킬 수 있을까, 퍼뜨릴 수 있을까 이런 것도 고민을 할 텐데 최고 문화 전문가다라고 하면 또 다른 문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도 조금 있어요. 저는 그 HR 영역에 네. 우리가 보통 보면 교육도 있고 채용도 있고 기획도 있고 조직 문화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조직 문화를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 영역이 HR보다 훨씬 더 영역들을 커버하더라고요. 결국은 리더가 회사의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 목표를 정했으면 HR들은 그거에 맞는 제도와 틀을 설정하고 직원들이 그 안에서 몰입하고 성과를 낼 수 있게 만드는 존재라고 한다면 조직 문화는 조금 더 소프트하게 다가서서 그들이 스스로 그 목표까지 찾아갈 수 있게 돕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접근법 차이도 분명히 있고 또 직원들 느끼는 것도 조직 문화 담당자니까 저렇게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해서 이 기준 자체가 상당히 소프트하거든요. 최근에 네. 그 뉴진스님이 네. 유행했잖아요. 네네. 그분은 개그맨이에요. 네. 그래서 이분이 절에서 디제잉을 하는 것 자체가 개그맨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허용하는 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개그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예전에 많은 예시들이 있었어요. 만약에 진짜 전문 DJ가 절에서 그런 흥을 만들려고 했다면 아마 엄청난 비판에만 시달렸을 것 같습니다. 근데 개그맨이라는 그런 포지션 자체가 조금 더 사람들의 인식을 말랑말랑하게 하고 허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면 조직 문화 담당자도 그런 문화적인 측면에 있어서 파괴나 변화들에 훨씬 더 용이하게 갈 수 있다. 조직 문화라는 타이틀 자체가 컬처라는 의미에 있어서 구성원들한테 좀 더 잘 다가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SAP 코리아에서 유명하다 아니면 좀 파트너님의 하나의 성과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2023년 블라인드 지수에서 SAP 코리아가 4위를 했고, 근데 블라인드 지수라는 게 어떤 의미인 걸까요? 우리 좋은 회사, 행복한 직원 이런 것들을 설문을 통해서 너는 너의 회사가 자랑스럽니? 뭐 이런 기본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정량화시킨 거죠.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블라인드 1위 회사나 5만 등에 있는 회사나 깻잎 한 장 차이가 아닐까. 저는 그 문화를 바꾸는 것도 어렵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것들을 신경을 못 쓰니까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뿐이지 조직 문화 담당자 하나만 만들어 놓는다면 5점 중에 1점 올리는 건 어렵지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니어다 보니까 좀 굉장히 어려울 것 같긴 하거든요. 특히 블라인드 지수에서의 설문조사를 높이는 거는 정말 어려울 것 같은데 만약 파트너님이시라면 새롭게 그 조직 문화에 대한 과제가 떨어졌다. 어떤 기업에 들어갔을 때 그럼 뭘 먼저 하실 것 같으세요? 저는 무조건 현 상황 분석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갖고 있는 생각 그리고 문화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먼저 진단을 할 거고요. 네. 거기서 위크 포인트를 찾아내겠죠. 그리고 그 위크 포인트를 어떻게 액션 플랜을 통해서 개선할 건지 그런 작업들을 먼저 할 것 같고요. SAP 처음에 이제 제가 합류했을 때도 네. 저희도 이제 조직 문화 설문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내부적으로 64개국이 있었어요. 근데 64개국 중에 50위권이었습니다. SAP 코리아는. 그리고 잘 분석을 해보니까 당시에는요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자율적인 문화가 분명히 녹아져 있었고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심지어 제가 삼성에서 넘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선 내가 바꿀 게 없는데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점수는 낮고 문제가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겠죠. 네. 현상을 분석을 해보니까 딱 그거예요. 예를 들어보면 우리 병균님께서 친구 결혼식에 갔습니다. 원형 테이블에 정말 맛있는 코스 요리가 나와요. 그런데 혼자 가신 거예요. 그래서 원형 테이블에 내가 모르는 사람들이 함께 앉아 있어요. 그럼 병균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그냥 조용히 밥만 먹다가 네, 조용히 밥만 먹고 가요. 네. 무슨 가수가 나오면 거기 박수 치고 친구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지만 그 원형 테이블에서 소통과 협업을 만들어낼 하나의 이유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SAP가 그랬어요. 원형 테이블 안에서 정말 내일은 프로페셔널하게 하지만 자율착석제도 돼 있겠다. 이 사람이 싫으면 다른 테이블에 가서 앉으면 되는 거고 굳이 내 옆에 1년 동안 앉는다고 해도 인사를 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저는 그걸 문제점이라고 봤습니다.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 주변 사람들과 협력하거나 그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하기 위해서 조직 문화로서의 활동이나 액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혹시 병규님은 네. 그 어색한 결혼식 원형 테이블에서 제가 다른 옆 테이블이랑 인위적으로 이어주면 기분이 어떠시겠어요? 오른쪽 사람과 인사 나누세요. 네. 뭐 이런 사회자 멘트가 한마디라도 있으면 인사하시고 어디서 오셨는지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매개체가 문화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에서 가장 쉬운 사람이 되길 원했어요. 처음에 가서 제가 행사적으로 제일 처음 맡았던 게 송년회였거든요. 굳이 제가 송년회 사회를 볼 필요는 없었지만 사회를 봤습니다. 사람들은 그날 제가 직원인지도 몰랐어요. 전문 MC인 줄 알죠. 그리고 나중에 회사에 왔는데 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우리 사무실에서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은 다가서기 쉬운 캐릭터를 만드는 게 첫 번째였고 문제점이 발생되자마자 저는 소통과 협업의 채널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병규님이 생각하시는 회사는 누군가요? 저는 경영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경영자가 회사예요? 회사라고 하긴 좀 이제 방향성을 같이 제안해 준다. 이 답변이 어려운 이유는 네. 그 회사의 문화가 뭔지를 묻는 것처럼 실체가 없기 때문이에요. 회사를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실체로 만들기 위해서 하는 행사들이 그런 소통 행사들인 겁니다. 우리 회사는 이런 행사에 우리 회사는 사장님이 나와가지고 이런 대화를 우리들이랑 해. 그거 자체가 회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 회사의 존재를 그 직원들 눈앞에 계속 실현시켜주는 기회들을 많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럼 직원들이 불편한 걸 얘기하고 해소하고 또 우리가 같이 모여서 뭔가 하는 것들이 보여지는 우리 회사의 실체가 되는 거니까.
진짜 실체가 없는 회사나 조직 문화에 대해서는 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친해지는 거는 또 어떻게 친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친해지기 위해서 만드는 제도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평적 조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호칭 파괴를 하는 거, 직급 파괴를 하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대화 속에 아이디어도 창출되는 거고 이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 호칭 파괴한다고 수평적 문화 잡히는 건 아니거든요. 쉽지 않죠. 아버지, 오늘부터 우리 집은 영어 이름에는 님자를 붙이기로 해요. 그러면 수평적 조직 문화가 형성될 겁니다. 오케이, father?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제도들은 우리가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런칭을 하는데 집에서 하면 안 되지?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문화는 형성돼 있는데 이것들이 수평적 문화를 형성하지 않는다는 건 알면서도 그걸 자꾸 딜리버리 하는 거죠. 그런 제도들이 직원들한테 모티베이션을 부여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화적인 제도들이나 이런 행사 때문에 문화가 바뀔 수도 있고 안 바뀔 수도 있는데 네. 정말 중요한 건 연속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야구할 때 좋은 제도 하나가 안타를 치고 1루로 갔어요. 득점은 아니잖아요. 1루로 진출했을 뿐이지.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후속 타자들입니다. 나와서 아웃당해도 괜찮아요. 홈런 쳐도 괜찮습니다. 단타, 3루타 상관없어요. 하지만 끊임없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후속 타자들이 나와줘야 이 1루에 나간 처음 성공했던 제도가 한 바퀴를 돌아서 득점에 오는 거거든요. 그때까지 시간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 문화의 변화의 시간이 길진 않습니다. 굉장히 순식간에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루상의 주자를 내보내기 위한 제도가 호칭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직급 파괴가 될 수도 있고 자율착석제, 원격 근무 이런 많은 것들이 될 수 있는 거죠. SAP 코리아가 빠르게 그 등수가 올라간 이유도 그런 이유지 않을까?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네. 저희가 수평적 코칭 뭐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저희도 잘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오늘부터 우리 전부 다 파트너로 부르기로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언제 제일 안 할까요? 술자리에 우리 팀장님이랑 같이 갔어. 아, 그런데 잘 보이고 싶잖아요. 네. 상무님 한 잔 받으시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자리에서부터 깨져요. 그리고 이 팀원들이 한데 뭉쳐 있으면 원래 부르던 습관이 있어서 상무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호칭을 파트너로 해야 되는데 일단 이렇게 종족끼리 뭉쳐져 있으니 그게 깨지지 않는 거죠. 동시에 런칭한 게 자율착석제예요. 좀 흩어지세요. 아무 데서나 근무해도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흩어질까요? 아니에요. 네. 우리 임원실 앞에 있는 그 앞에 옹기종기 모여서 자율착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뭘 깨줘야 될까요? 여기서 명목상으로는 그랬어요. 이렇게 임원실이 하나하나 있다 보니까 임원들끼리 점심 식사하고 전략 논의하고 이런 기회도 많이 부족한 것 같으니 오늘부터 임원은 2명씩 짝을 지어서 임원실을 사용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이 임원이 나랑 안 맞을 수도 있으니 3개월마다 한 번씩 짝꿍도 바꾸고 임원실도 바꾸시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임원들이 임원실을 3개월마다 옮겨 다니기 시작하고 짝꿍도 바꾸면 밖에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율착석제이기 때문에 처음엔 팀원들이 그 임원실 앞으로 계속 옮겨 다닙니다. 그런데 개 중에 옮기고 싶지 않은 직원도 있어요. 여기 바로 에어컨 미치고 햇볕 뒤에서 들어오고 너무 자리가 좋은데 자율착석제인데 왜 내 앞에 임원방에 임원이 바뀌었다고 내가 비켜줘야 돼? 안 비킵니다. 그럼 자리가 모자르죠. 못 따라오는 직원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다 보니까요. 호칭이 정리가 돼요. 저 사람은 뭔데 자기 임원이라고 상무라고 불러? 우리 파트너라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시선들이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신입사원들이 퇴사와 입사를 하면서 이제 경력으로 들어오시고 하면 1년에 5%가 바뀐다고 할 때 온보딩 교육 때 한마디를 꼭 합니다. 저희는 파트너라는 수평적인 호칭을 사용합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니까 그분들이 25%가 되는 거예요. 난 분명히 온보딩 때 파트너라고 하라 그랬는데 저 사람은 왜 아직도 상무라고 불러? 그 호칭에 대한 정리가 서서히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얘기를 합니다. 나 불편해서 사장실에 못 있겠어. 자율착석제 하러 밖으로 나갈래. 그러면 사장실을 없앴어요. 구성원으로 좀 힘들 수도 있겠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 나오는 게 많은 임원들이 저도 나갈래요? 저도 나갈래요. 그래서 임원들이 임원실을 싹 없애게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셨죠. 불편할 것 같다고. 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사장실에 사장님 가둬놓는 게 훨씬 더 편안한 거 아니야? 왜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직원들 다 불편하잖아. 실제로 불편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러면 이제 멀리 떨어져서 다른 자리에 앉으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장님도 모든 임원들도 우리처럼 같은 테이블에 앉아서 어느 자리에서나 근무할 수 있다는 것
것들 자체가 직원들한테는 굉장한 이미지를 심어줍니다. 아, 우리 회사는 진짜 수평적이 돼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호칭이 자연스럽게 정착이 됐죠. 그런데 이게 굉장히 오래 걸린 건 아니에요. 제도를 동시다발적으로 계속 갔기 때문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소요가 됐습니다.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빨리 갈 줄은 몰랐지만 그런 수평적 호칭이 정착되면서 저희는 드디어 그 수평적 호칭에 대한 장점을 알게 된 거죠. 말 붙이기가 훨씬 편하네. 회의 때 의견을 제시를 많이 하게 되고요. 또 조직 내에서는 심리적 안전감이라는 그런 분위기를 형성해 준 상태이기 때문에 뭔가 매니저가 결정을 하기 전에 직원들의 목소리를 쉽게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수평적 조직 문화라고 해서 다수결로 결정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직원들의 의견 또 그 외의 요소들이 다 고려가 되는 거죠. 직원들은 더 편안하게 얘기를 하다 보니 최소한 내가 얘기한 것들을 듣고 고려를 했구나라는 생각들로 형성이 되는 거죠. 확실히 시대가 많이 바뀐 것도 있고 그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있긴 합니다.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확실히 수평적에서 나오는 장점은 다양한 의견들을 좀 들을 수 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수평적 문화가 산업별로 어울리는 회사가 있는 반면 수직적인 문화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조직도 있는 거니까요. 네. 어떤 게 맞다고는 얘기하긴 어렵지만 요즘 MZ들이 얘기하는 수평적인 문화가 조금 더 그들한테 편하다면 그 비중은 점점 늘어날 거고 조금 더 시간이 흐르면 정답은 완전히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의 연장선으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BHCI라는 지수가 있는데 이게 SAP 코리아에서 만든 지수인가요? 코리아는 아니고 SAP. BHCI 지수가 뭐냐면 건강한 비즈니스 문화를 만들겠다는 네. 거고 조직 문화 진단을 우리가 많은 기업들이 하잖아요. 네. 1년에 한 번씩. 저희는 일단 6개월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 조직 문화 진단 문항에 9개 문항이 있어요. 네. 너는 회사의 로열티를 느끼니? 프라이드를 느끼니? 너의 매니저는 너를 항상 서포트하고 피드백을 하니? 9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는데 저희는 이제 직원의 행복도라고 얘기는 합니다. 이게 2009년부터 조사가 됐어요. 그리고 2014년에 72%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지수가 2023년에 81%까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목표는 2025년까지 우리 충분히 올라왔으니 80% 이상은 유지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SAP 코리아 같은 경우는 2023년도에 최상단을 돌파해서 84%가 찍혔어요. 감이 오실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SAP 규모의 회사에서 1%가 상승을 하면 9천만에서 1억 유로의 파이낸스 임팩트를 발생시키는 비재무적 수치라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수치로 관리를 하고 있어요. 직원이 행복하면 성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체크만 하는 게 아니고요. 분기별로 각 국가에 퍼져 있는 챔피언들이 어떻게 이것들을 딜리버리하고 무엇들을 해내는지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1년마다 챔피언십을 열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BHCI 지수를 관리하면서 상승을 시키는 거죠. 한국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게 참 인상 깊었거든요. 지수를 측정하는 항목이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동일했나요? 네네. 근데 그 질문이 조직문화 진단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네. 조직문화 진단은요 문항이 많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잖아요. 너 우리 회사에 프라이드 느끼고 있니? 얼마나 심플하면서 좋은 질문입니까? 그리고 그걸 10년간 물어봤어요. 그 등락폭이 보이실 거 아니에요. 오히려 더 확실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조직문화 진단은 평가에 반영하진 않거든요. 괜히 막 우쭐하거나 우울할 필요도 없는 거고 약간의 스냅샷처럼 엑스레이 사진 같은 거요. 찰칵 찍어서 지금 혹시 금간 곳이 있는지 그리고 그 금간 곳은 어떻게 메꿀 수 있는지에 대한 전략을 짜는 거고 뭐 갑자기 구조조정했어요. 당연히 떨어지겠죠 점수는. 보너스가 갑자기 확 많이 나왔어요. 올라가겠죠. 그러면 측정이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조직문화 진단은 등락폭이 적으면서 우상향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요즘에 채용 담당자분들이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뭐 신입사원들은 연봉 그리고 경력자들은 뭐 연봉이나 근무지 이런 것들이 이제 이직할 때 고려되는 사유라고 얘기를 하던데 우리가 직장 생활하면서 사실 이직을 고려하는 시기는 굉장히 짧거든요. 결국은 회사에 들어와서 무엇이 나를 리텐션을 만들 수 있게 하느냐 그런 걸 해보면 연봉은 사실 5위밖에 안 돼요. 내후년 받을 연봉의 상승폭도 미리 알 뿐더러
그러다 보니까 사실 더 중요해지는 것들이 문화적인 측면들이거든요. BHCI 지수를 보고 오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네. 결국 우리는 회사를 그 어떤 자플랜시나 블라인드나 이런 데 가서 평점을 볼 테고 채용 브랜딩만으로 사람을 끌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먼저 내부 직원들의 만족도가 높아져야 그것을 바탕으로 그런 점수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좋았던 점들을 채용 브랜딩 하면서 우리 구직자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실제로는 채용 브랜딩만 신경 써서는 절대 좋은 구직자를 잡을 수 없고 내부 직원의 만족도를 먼저 높이는 게 오히려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우리가 이제 흔히 상대평가, 절대평가 이거 많이 얘기하잖아요. 네. 혹시 절대평가로 가야 되는 왜 이런 트렌드가 생겼는지 아세요? 우리가 얘기하는 수평적 조직 문화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 대 개인은 서로 평가할 수 없는 거라고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 김 부장님이 네. 집에 가셔서 회사에서 연말 평가 이런 거 많이 하신 거야. 여보 일로 와봐. 내가 당신 2023년 연말 평가 좀 해줄게. 당신 내가 고가 C 줄게. 뭔가 이상해, 그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 와이프는 분명히 싸우겠는데요? 네, 황당합니다. 네. 이 평가가 어색한 이유는 수평적인 관계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수평적 관계에서는 이런 평가가 통하지 않는다면 개인의 평가는 최소화시켜야 되겠네. 개인에 대한 평가를 안 하려면 팀 평가, 회사 평가 이런 항목으로 넘어가줘야 되거든요. 개인에 대한 A와 B라는 사람을 비교하는 것보다 훨씬 쉬워집니다. 영업 1팀, 영업 2팀. 실적이 있잖아요. 그럼 100명이 와도 이 숫자만 보고 랭킹을 매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팀원들이 봐도 B팀이 훨씬 잘했는데 납득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개인에 대한 평가는 뭐 아시겠지만 공정성 이론. 내가 받은 고가보다 내 옆에 있는 애가 왜 A를 받았는지 난 도통 이해할 수 없어. 이 평가는 되게 불공정해.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지만 팀 평가는 다르다. 기업 문화가 단순히 기업 문화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제도가 뒷받침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맞습니다. 그래야 뭔가 문화가 더 빠르게 변화할 수 있고 힘을 실어주지 않을까. 워낙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얘기들이에요. 네. 그걸 또 활용하는